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임기 전 대표직에 복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준석 리스크를 걷어낸 국민의힘은 심기일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사이 문자 메시지 논란을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복귀 문란과 헌정 유린 증거가 명백하다며 공수처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침체를 경고하며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실내 방향제로 많이 사용하는 인센스 스틱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제품명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5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글날인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 또 감사원의 문자 논란 등 국내 정치 현안까지 정치권이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서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가기로 기시다 총리와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야당은 특히 감사원 문자 메시지는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주변 흠집 내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품격 있게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차례로 듣고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대한 흠집 내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잘못된 국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좀 품격 있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실 텐데,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게이트, 즉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유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은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네, 국정감사 나흘째. 여야는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생 국감 하겠다는 약속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정쟁 국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국감 상황을 포함해서 오늘의 전국 현안을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 나흘째인데요. 중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국정감사가 예년 국감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다르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예년과 다른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익숙한,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정말 걱정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년과 똑같이 그러니까 정책 국감은 뒤로 하고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또 닮았다는 부분이지만, 예. 그러나 이 영화 대사를 한마디 패러디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아하. 지금 사실 상고라는 그러니까 경제적 파고 때문에 예. 민생의 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연일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지금 안보의 위기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싸늘한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위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지금 뜻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도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직 당리와 당량만을 내세운 정쟁만 난무하는 국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상당히 국가적 위기와 함께 아마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국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당리 당략에 의한 정치 공방만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동현 교수님은요? 전 지금이라도 이제 국정감사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국정감사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제도죠. 예. 일반적으로 뭐 1년 내내 사실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제의 원칙인데 예. 이건 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20일 동안 그냥 전체를 감사하는 거니까 그러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대통령제에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잘못된 국정원을 지적해서 그것을 정부가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야말로 뭐 정말 얘기하는 대로 이제 흠집 내기 네. 많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행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네.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좀 있으면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 바로 예산 심의가 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 해 예산 심사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을 과연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조금 지금이라도 아직 뭐 초반이니까 네. 그런 국정감사의 원래 취지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떻게 대응할지 여야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통령과 그 주변의 흠집 내기에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실과 감사원 사이에 게이트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요. 구속수사, 국정조사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차 교수님은 민주당의 이런 입장과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지금 감사원이 사실은 상당히 이 헌법상으로 독립기구지 않습니까? 물론 예. 대통령 직속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상당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강하게 요구해왔는데 이번 이 지금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태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권의 그 의도에 맞춘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고요. 실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서면 조사 추진 자체가 사실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의 지금 하나의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서면 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문제는 이 조사를 하기 전에 그 밑에 실무 단위에 있는 예를 들면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라든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는 생략한 채 바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여기다 불거진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석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간의 그런 그 문자 자체가 상당한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이거 뭐 또 제대로 뭘 할 겁니다. 그 또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복적 행위를 지금 표현하는 하나의 그 단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 지금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무시간 소리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관섭 정책수석에게 보낸 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무식한 소리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두 사람 간의 친밀성을 대변하는 예. 그러한 단어다. 그런 측면에서 네. 본다고 한다면 감사원의 이번 지금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 자체의 상당한 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민주당의 공세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뭐 구속수사,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국정조사도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뭐 가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통과시킬 수는 있죠. 그러나 사실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겉돌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이와 관련된 관건은 결국은 공수처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네. 공수처에게 지금 고발을 하는데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공수처에 지금 수사 1부장과 3부장을 이번에 보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직 검사 출신인데 네. 이 지금 강력통과 특수통을 데려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도 지금 상당히 존재감 자체가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만약에 상당히 그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네. 아마 수사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게 향후 또 다른 전국의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지금 야당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이 이제 본질이다. 근데 지금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떳떳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냥 감사에 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감사원이 과거 이제 정책 감사와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 조사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예.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7 사업 관련해서 그랬고 IMF 경제 위기 초래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도 정책 감사를 했고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또 전직 대통령 조사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저는 너무 이렇게 폭넓게 막 전선을 넓게 하지 말고 예.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적정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저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왜 감사원 사무총장과 정책기획수석이 아닌 그 뭔가 좀 거래가 있던 그런 느낌이 문자를 들까? 주고받은 거요? 예,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그것도 선회하자면 바로 그날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서 감사하는 것이 법적 절차를 어겼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만 그 뭐 뒤에 반론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매번 이런 감사를 할 때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다라는 예. 그런 이제 반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아마 문의가 있었을 것일까, 있었던 것 같다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감사원이 지금 법적 절차를 어긴 게 맞느냐 네. 이런 얘기를 물어봤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뭐 그것이 평소에도 그랬느냐? 그러면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이것도 대통령실이 지시해서 감사원이 따른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물론 있지만 예. 그 문자만 놓고 보자면 이것도 너무나 전선을 넓힐 필요는 없는 단순히 문의에 대한 답변 이 정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여야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한 해석이 완전 엇갈리는데 야당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통 이제 국감스타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어제 출마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재 그런 생각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보면서 과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당시 여야 의원들이 출마 계획을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때도 그 비슷한 답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러니까 마음 속에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체를 내가 한번 다시 밟고 싶다라는 의지를 애들로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이 좀 전술적으로 좀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물론 어제는 뭐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뭐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정책국감에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그 여러 가지 개인적 정치적 거치나 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그 이 직무를 벗어난 범위들의 질문을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사실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띄워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 기류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출연하신 분들이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키워주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많이 하세요. 노도현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런 저 여러 번 얘기했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건 전략적 실수다. 아니 청문회 그 임할 때부터 소통령 황태자 이러면서 체급을 뭐 민주당에서 스스로 키워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굳이 사실은 법무부 국감에서도 법무부 업무에 집중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 수긍을 받아내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뭐 지나치게 너무나 뭐 많은 그 뭐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 수사라든지 이런 그런 것에 너무 초점 맞춤으로써 한동훈 장관의 그런 체급을 너무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이탄 의원이 정확히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은 옳지 않은데 법무부의 업무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다가 한동훈 장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얘기하니까 한동훈 장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수긍했죠. 근데 그때는 한동훈 장관이 비판받을 수 없는 게 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냥 그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넘어갔거든요. 정정하는 걸 되냐 유감을 표명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했어야지 잘못 답변했으니까.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팩트를 중심으로 몰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감정을 실어서
감정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준비도 좀 부족하고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 대응이 되니까 예.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좀 감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국감에서 충돌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표현도 약간 거칠어졌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이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른 생각인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로 한일이 이제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안보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생각은 이겁니다. 한미일 훈련을 하게 되면 동해에서 자유대가 같이 들어가는데 자유대를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좀 지나친 경강부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한미일 삼각동맹의 복원 또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지금 대북 문제를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질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이 남북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실은 이 강대강의 상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의 병행을 저는 정부 측에 주문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지금 일본과의 지금 군사 협력 부분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지금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문재인 정권이 했던 여러 가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의 사항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자가당착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이 사실 시발점이 2017년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때 송영무 국방과 장관이 나서서 했던 거기서 시작이 됐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지소미아라는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일 정보보호 협정인데 그 지금 당시 2019년도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조건부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때 당연히 그때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그걸 계속 유지를 했을까?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독도 해역에서 지금 이 한미일 군사 훈련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것이 더 나쁜 행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군사 이 전략적 차원에서는 그 해역이 필요하다는 지금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그런 식으로 독도군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친일이라는 식의 논리보다는 조금 다른 해역으로 좀 옮기는 식의 그러한 다른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예. 저는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다른 어떤 생각. 이번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평가는 조금 약간 경강부회 아니냐라는 또 이게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걸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 조금 그야말로 말씀하신 그런 경강부회성이 있지만 예. 전 대통령실도 조금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것을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네.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 같은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발사하는 지점의 정보는 정확한데 예. 낙탄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가 어려우니까 일본의 협력을 얻어야 되고 네. 일본도 자기 낙탄 지역에 있어서는 정보가 확실하지만 발사하는 지점에서는 우리 협력을 얻어야 되고 그런 보완 관계는 분명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네. 한미일 군사 협력과 한미일 군사 훈련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네.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예. 이걸 지금 제기한 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된 것이다 얘기하더라도 사실 국민 정서상은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김태효 안보실 차장인가요? 이분은 한편 자위대가 유사시에 우리 한반도 협력 상륙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거든요. 과거에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 협력과는 다른 차원이다. 네. 이런 점에서 신중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데에 대한 것도 분명히 명확하게 여러 차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한일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한 평가와 한미일 협력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다르니까 그렇게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중에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추가 징계까지 받게 돼서 이제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위치에 서게 됐고,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두고서 엇갈린 평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당원권 정지 기간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공천이 이제 진행된다면 그렇죠. 그 신청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게 또 2024년 1월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천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이런 2024년 출마에 대한 기회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또 좀 자중하라, 뭐 이러한 좀 결과를 준 뭐 이러한 균형을 저는 잡은 어느 정도의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한 그런 결정 아닌가. 그 윤리위의 결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느끼시는 국민과 당원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은 주호영 의원께서도 공천권에 불복해서 공천이 못 받아주셨을 때 가처분을 내고 많은 당내 의원들이 공천에 불복해서 가처분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있는 기성 의원분들도 다 윤리위의 잣대로라면 다 징계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내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였는데 추가 징계 1년을 더 받았기 때문에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 상태입니다. 근데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왜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해서 중징계를 내린 건지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차 교수님, 예. 이게 균형 잡힌 결정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나름의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등이 뭐 균형도 잡고 정치적 선택도 했다. 뭐 두 가지 해석이 다 복합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윤리위가 징계 절차 개시를 했는데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 더 큰 것이 많은 사람들 생각 탈당 금고나 제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후폭풍이 너무 세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예. 당장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떠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지금 신당 창당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신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당 안에서 가둬두면서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일종의 반성의 시간, 개전의 정을 그러니까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자숙과 반성을 얼만큼 할 것이냐 그렇게 아마 보고 난 뒤에 2024년 1월 달 가서 다시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당에서 징계를 받는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컸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탈당 금고나 제명고로 갔을 때는 아마 당에도 결코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또 고려 요소가 있는데 바로 경찰 수사라는 겁니다. 경찰 수사에서 만약에 향후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이렇게 지금 검찰로 넘어갈 경우에는 네. 그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또 추가적인 징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에서는 정치적 숨통을 키워두고 나름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을 지켜본 뒤에 그리고 여론도 지켜보고 난 뒤에 또 다른 액션을 해도 된다는 정치적 여유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정치적인 이 결정이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일단 당원권 정지 기간에 창당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노동현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창당하고 싶으면 탈당하면 되는 거죠.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래도 당연히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저는 어제 이제 저녁에 이 프로에 YTN 나와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
윤리위가 결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출석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항희 위원장은 여러 차례 뭐 소명의 기회를 줬다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출석 안 한 건 본인 탓이다, 본인 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소명업 절차 없이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결정 내린 것 자체가 결정적 하자가 돼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예. 뭐 지금 급박하게 결정을 해야 할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흘 정도 늦춘다고 해서 뭐 큰 문제 나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것은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좀 전에 그 전주혜 의원 얘기 들은 것대로 예. 윤리위가 나름대로 정치적 정무적 고려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장 그 뭔가 반응이 항상 그랬잖아요. 네, 네. 가처분 신청할 거다 뭐 하든지 아니면 또 뭐 그렇죠. 윤리위 결정을 비난하든지. 근데 지금까지 조용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 가처분 결정을 하는 게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 심사숙고하는 예,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네. 조용히 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을지 아직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전주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2024년 1월이라는 시점이 절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국민의힘과 다시 한번 뭔가 좀 그 모색해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때 계속해서 지금까지처럼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독자적 길을 가다가 모색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그때 공천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아니면 신당을 창당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 네. 아직은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국 예. 정치라는 게 워낙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하태경 의원은 네.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왜 윤석열 당원은 징계 안 하냐라는 반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요, 지금 윤리 결정이 난 다음에 이제 입장이 안 나왔는데 어제 가처분 신청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기각되고 나서 외롭게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차 교수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아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예. 1차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서 자신의 정치 입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또 갖고 지금 계속 시비를 법적 시비를 갖고 갈 경우에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지금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기 길을 가겠다는 부분은 결국은 뭐 지금 외롭게 자기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는 별도의 지금 현재 자신에게 정치적 세력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네. 자기 길이라는 건 결국은 보수 정당의 혁신에 대한 것이 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는 정치적인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는 지금 보수 혁신의 그 기치는 내리지 않겠다. 네. 계속적으로 가겠다. 또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은 이렇게 톤다운을 하는 모습은 결국 경찰 수사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조금은 자숙 모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서 갤럽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갤럽 여론조사가 5%포인트 올랐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동현 교수님. 글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외교 부분에서 지난번에 굉장히 낮았는데 네. 또 그 부분에서 조금 4%포인트가 올랐어요. 예. 그 부분을 보면 뭐 외교 안보라는 거 일반적으로 저희 통칭하니까 지금 현재 북한 도발 때문에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고 예. 또 미국 항모까지 전개되고 아. 있고 한미일 뭐 합동 군사 훈련이 이어지고 있고 예. 그런 점에서 어떤 뭐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뭐 보수 세력이랄까 이런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이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서 위기감도 있어서 함께 뭐 좀 뭉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작용한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보수의 결집 효과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예. 저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5%가 지금 그러니까 긍정평가 올랐지만 그렇다고 부정평가가 5% 내리지 않았잖아요. 네, 2%밖에 안 내렸습니다. 2%포인트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보수 지지층 결집했는데 무당층들은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외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또 부정평가에도 가장 큰 원인이 외교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비속어 농락 그러니까 이 막말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외교 부분 올라갔느냐? 올라간 부분은 아무래도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조금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또 이 국민들의 마음이 작용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긍정과 부정이 지금 맞물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 가방이나 옷을 온라인으로 파는 플랫폼 업체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자들의 상품을 플랫폼 차원에서 보증한다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용해보면 정작 환불하기도 쉽지 않고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A씨는 명품 플랫폼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주문했습니다. 자체 감정 서비스를 갖췄고 배송 전에 검수까지 한다는 홍보를 믿고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한 상품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처음에 가방이 도착했을 때 누가 찢어서 열어본 것처럼 박스 전체가 훼손이 돼 있었고 가방 안에 내부도 많이 찌그러져서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A씨는 상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플랫폼 업체는 거부했습니다. 교환을 요청을 했지만 이제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교환이 어렵다고 했고 근데 저는 그 내부적인 규정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A씨는 결국 판매자와 직접 접촉한 뒤에야 가방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해외여행이 어렵고 보복 소비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졌습니다. 반대로 정작 가격에 걸맞는 서비스는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명품 플랫폼 주요 3사에 제기된 소비자 상담은 2,29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00여 건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담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 즉 환불 거부가 35.5%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업체들이 주로 약관의 허점을 악용한 뒤에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일체 면제하는 약관 조항이 확인되었고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반란과 트렌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최근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의 과도한 반품비 요구나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지적해서 해당 업체 대표들을 직접 불러서 잦은 시정을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3사 플랫폼에 대한 현장 조사와 약관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새벽 시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주차되어 있던 40대 남성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과 주사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2시 반쯤 서울 논현동 거리에 주차해놓은 차 안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가루 물질과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차 안에서 문제가 된 가루와 주사기를 발견해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나 함께 마약을 하거나 거래한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7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상습 판매자와 투약자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60g과 대마, 졸피뎀 등도 압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마약류 범죄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며 관련 기관과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원례회의에서 마약 범죄가 나이와 성별,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한다며 마약류 밀수와 인터넷 마약 유통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해저터널인 인천 북항터널에서 배수 문제로 도로를 통제한 횟수가 최근 3년 동안 60차례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바닷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공사가 정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인천 북항터널 내부 모습입니다. 총 길이가 5.5km에 달하는 터널 안 도로에 물이 고이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인데 저 물이 어디서 유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불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지난 8월 YTN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 이물질 등으로 막혀있던 해당 구간 배수로 배관은 교체했지만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막힌 배수로를 뚫거나 배수로를 점검하기 위해 차선을 통제한 횟수는 61차례에 달합니다. 물 보수하는 것도 있고 피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이제 배수 관련해서 이제 그게 이제 보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물이 새는지 체킹할 수도 있을 거고. 해저 터널은 깊은 지점이 바다 밑 40m 안반층을 지나도록 설계됐는데 하루 평균 5,000톤에 달하는 바닷물이 터널로 들어오면 배수 펌프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인 보령터널 역시 9,000톤 넘는 바닷물을 배수 펌프로 매일 퍼내고 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물고임 현상 등이 없어야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시공사가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터널을 시공한 포스코건설은 노면 젖음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터널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10월 중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2년 착공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설계나 시공상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루 5만 명이 이용하는 이 중요한 터널이 바닷물이 샌다?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상 문제인지 구조상 문제인지 아니면은 방수를 잘못한 건지 원인이 먼저 나와줘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프랑스 여성 작가 아니 에르노에게 주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여성 수상자는 아니 에르노가 처음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접 겪지 않은 허구는 쓰지 않는다는 좌우명처럼 에르노의 수상 소감 역시 생활 한가운데 있는 그대로입니다. J'étais dans la cuisine, oui, mais parce que je voulais être sûre et donc d'écouter la radio. Donc la radio est dans la cuisine. 페미니스트 작가로 유명한 에르노의 문학은 그의 삶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체험을 토대로 한 인간의 욕망과 날 것 그대로의 심리를 거침없이 표현한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지만 자극적인 통속 소설과 달리 문학적 경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For the courage and clinical acuity with which she uncovers the roots, estrangements and collective restraints of personal memory. 지난 2000년 내놓은 작품 사건은 자신의 낙태 경험을 토대로 했고 소녀의 기억에서는 18살 때 여름 학교에서의 첫 경험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대표작 단순한 열정은 불륜이라는 파격적 소재와 실제 경험한 듯한 내용으로 프랑스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Et elle a aussi parlé de l'expérience de son avortement et je trouve que c'est quelque chose qui est très compliqué à comprendre si on l'a pas vraiment vécu et la manière dont elle en parle, c'est très réaliste. 여성과 억압받는 사람을 위해 특히 피임과 낙태권 투쟁에 남은 삶을 바치겠다는 아니 에르노. 노벨 문학상 시상식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오는 12월 10일 스웨덴에서 열립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그러면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으로 보낸 거는 영전이요? 물 먹은 거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네. 아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럼 장관... 반말하시기에 제가 좀 혹시 말씀하셨습니다. 예? 반말을 하시길래 예. 감사를 오래 하시니까 저 지금 귀가 좀 그러시나? 우리 한동훈 장관님을 제가 처음부터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인사들 저를 포함해서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저는 증오의 정서 없다고 저기 방송 나가지고 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다른 방송 들었나 보다. 자.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인원 증원이 안 됐어요. 행안부
이제 좀 관심이 당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를 들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하시는 들어가 거니까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예. 하고 계시다가 예. 자 이제 구미가 좀 당기시는군요. 예, 관심이 있습니다. 또 특별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신속수사팀. 거기가 굉장히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예의지. 그렇다겠습니다. 지금 예. 그러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아까는 국회가 알았습니다.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예, 그때 그런 국회에서 생각이 계세요? 물론입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은 이미 한 명당 10명을 18명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벅찬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완전히 이게 이제 속의 경일기예요. 법사위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장관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 이거 통과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실세잖아요. 그건 아닙니다만 제가 의지 갖고 실세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걸 못하면 실세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인원을 늘리자. 세 번째, 이거 오늘 잘 맞네요. 그래도. 이게 그냥 기술적인 어떤 그 자료 취합이라든가 일처럼 우린 참 별나고 이상한 사이야 다시 안 볼 듯 싸우다가도 붙어다니니 말야 둘이 잘 만났대 Hey now you 모처럼 내륙에는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동해안에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동해안에는 최고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제주도에만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절기 한로에 접어들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대전은 9도, 대구는 10도, 부산은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전은 22도, 대구는 21도, 광주와 부산도 2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한글날인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고요. 비가 내리며 낮에도 종일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